자,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경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일반적으로 일단 탄력성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보시죠. 탄력성. 다른 학문에서는 잘 안 쓰는 개념인데요.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언가 변수가 있고 종속 결과값이 존재한다고 전제할 때 변수가 바뀌면은 그 종속 결과값이 이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예, 근데 그때 민감도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A의 비탄력성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의 비탄력성이라는 개념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그 기본적으로 A라는 것이 바로 결과예요, 결과. 그리고 자, B라는 것은 이제 원인입니다, 원인. B가 움직이는 이 민감도, B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A라는 결과값이 변화하는 민감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력성, 특히 이제 A의 비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작에서 많이 표현되는 탄력성 종류들은 몇 개가 있지만 광범위하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집중력의 강의 시간 탄력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업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강의가 길어지면은.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강의가 1분씩 더 길어짐에 따라서 집중력은 얼마나 떨어지는가.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게 되고, 현실 경제에서는 고용, 그 사람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의 GDP 탄력성이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경제가 GDP가 쭉쭉 올라가면서 성장하는데 이제 과연 고용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자, 근본적으로 A의 비탄력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B가 바뀐다는 겁니다. B가 이렇게 하면 이제 바뀌는 변화율을 의미하게 되겠죠. 예, B가 뭐 1% 바뀌었건 뭐 2% 바뀌었건 B가 변화하는 비율 분의 A라는 결과값이 어떠한 비율로 바뀔 것이냐. 자, 이걸 보고 우리는 A의 비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부호가 있어요. 여기 부호가 있는데 이쪽 부호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자, 근본적으로 부호를 결정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양수가 나오도록, 상식적인 수준에서 양수가 나오도록 부호를 설정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양수값이 나오도록 이제 부호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호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원칙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양수가 도출되도록 부호가 설정된다라는 것, 요거를 이제 기억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A의 비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일단은 그 경작에서는 진짜 광범위하게 쓰여요. 왜냐하면 그게 궁금하거든. 여러 가지 이제 변인들이 결과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변인들 중에서 결과값을 좀 더 크게 바꾸는 건 무엇일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죠? A의 비탄력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볼게요. 자, 부호는 똑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혹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D, ln, b. 괜찮죠? 그지?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 주입시켜 드리려고. D, ln, b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D, ln, A라고 적으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A의 변화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그 오차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도 탄력성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잡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탄력성 개념에 대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A의 비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컨대 탄력성이 크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게 이제 B가 움직였을 때
A가 많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탄력성이 작다라는 것은 A가 별로 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0이라고 하면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면은 뭐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뭐 그 자체예요. 수요가 바뀔 수 있는데 가격이 움직일 때 그 수요는 뭐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격하고 수요량은 사실 이 평면에 그려지죠. P, Q, 우화형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수요의 법칙.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반비례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요라는 것은 가격이 변화하는 민감도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제 수식으로 바로 정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의 변화율, P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을 우리는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기호화시켜 놨습니다. P. 뭐 사실은 이게 그 입실론이죠. 입실론인데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읽자. 그냥 EP라고 하자. EP. 탄력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영어로 적으면은 이제 E로 시작하는 단어란 말이죠. EP라고 하자. 자, 그래서 가격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어떠한 민감도로 변화합니까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탄력성이 양수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자고 했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면 우리의 상식은 수요의 법칙이라고 해요. 비싸지면 덜 쓰는 거잖아. 상식적이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은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 플러스라고 달아두면은 그 탄력성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죄다 우리가 음수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여기에 음수를 붙여주게 됩니다. 가격의 탄력성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왜?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반대 방향인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재화들의 가격 탄력성이 양수로 예를 들어 2라고 한다면은 이게 10% 올랐을 때 얘가 20%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차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럴진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탄력성이 2라고 했을 때는 이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상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분자와 분모의 변화율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얘를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이게 지금 이제 번분수라고 하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변분수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보기 흉하잖아, 그지? 그래서 분자끼리 먼저 dp분의 dq,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면 얘가 분모고 얘는 뒤집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q분의 p,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식을 정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보자고.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수요함수를 P로 미분한 겁니다. 그치? 수요함수를 이제 P로 미분해서 도출된 뭐 함수가 됐건 상수가 됐건 그 형태를 말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dp분의 dq라고 하면은 그냥 수요함수로 정리한 다음에 요거 그 기호 아니야. 우리 지난 시간에 미분 기호 그거 아니에요. 예, P로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요함수가 원래 오른쪽에 이렇게 P만 남겨두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죠. QD는 100 마이너스 2P다. 그럼 요거 P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dp분의 dq는 상수는 안 바뀌잖아. 미분할 때 그냥 지워버리면 돼. 그리고 요것만 미분하면 되죠. 제일 쉬운 형태의 미분입니다. 1이 앞으로 나오고 또 빠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dp분의 dq라는 개념 자체는 우선 이제 수요 함수를 정돈한 다음 이제 p로 미분한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직선인 수유곡선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직선 수유곡선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조금 함수를 바꿔볼까 하면은 조금 다른 형태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기본 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게 되신다면 예상컨대 수요함수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도 미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공식 쓰면 돼요. 앞으로 나오고 뭐 지수에서 1 빼주고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자. 제가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설정한 요거 있죠? 아무렇게나 설정한 이거를 이제 뭐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는 P, 이쪽은 Q. 그렇다면 요게 이제 P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조금 편하잖아요. 그죠? P로 정리하면 그림 그릴 때 편한데, 얘는 P는 넘기고 빼주면은 50-2분의 1 Q.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절편이 50이고요. 여기가 100. 이렇게 생긴 직선 수유곡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봐요. dp분의 dq라는 것은 지금 미분해 보니까 -2가 나왔다고요. 근데 얘는 역수요 함수라고 불렀어요. 역수요 함수로 정리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그래서 이게 직선인 수유곡선에 있어서만 도출 가능한 방식인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게 될 수유함수, 이제 수유곡선 있죠? 수유곡선의 기울기의 역수, 수유곡선의 기울기의 역수가 바로 또 다시 한번 또 이 dp분의 dq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눈치를 충분히 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하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얘하고 이제 그냥 소거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불러줄 때는 탄력성이 -2야 하지 않고 탄력성이 2야 라고 답할 수 있도록 부호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뭐 필기하고 싶으시면 필기해도 괜찮고 안 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진행할 때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dp분의 dq라는 속성이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 1번 방식이 정석적인 방법인데 직선의 수요곡선을 가정하시면은 뭐 두 번째 방식으로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만 이제 정석적인 방식으로 하시면은 절대 안 틀려. 왜냐면 여러분들이 Q로 정리해서 할 거니까. 근데 이 방식으로 하시면은 간혹 실수를 해요. 기울기의 역수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본인이 그냥 기울기를 대입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가 일단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이 뭐 느린 것도 아니잖아. 그지? 얼른 Q로 정리해서 잽싸게 하는 거로 이제 기준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수요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문 강의에서 넓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외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예외가 주어지면 마이너스가 나오겠다.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되게 신기한 거죠.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는가 봐. 뭐 그런 재화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dp분의 dq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보셨고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자. q분의 p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한 번 더 적을게요. qd분의 p라는 것은 여기에 이런 첨자를 붙일 수 있어요. 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가 균형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격을 p0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가격을 p0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실제 수요량도 QD0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분수로 설정되어 있는 Q분의 P라는 것은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말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써먹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Q, 여기는 P라고 이제 함수가, 일단은 그 위에 수요 함수가 위치하는 평면을 다시 한번 꺼냈어요. 우하향하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모형은 보통 이제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Q분의 P, 가로축분의 세로축이죠. 그죠? 많이 물어봐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평면 등에서 이 가로축분의 세로축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일반화하자고요. 가로축 변수, 이것분의 세로축 변수, 가로축 변수분의 세로축 변수를 물어본다면 그게 의미하는 것은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봐봐요. 여기가 지금 현재 진짜 균형이고 진짜로 달성된 P0라고 전제를 할 때 그 점에서 Q분의 P가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우리는 원점에서 뻗는 직선 가로분의 세로 기울기라고 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 Q분의 P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자, 현재 실제로 달성된 균형의 데이터. 현재 실제로 달성된 균형의 데이터를 우리는 Q분의 D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로축 변수분의 세로축 변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 제가 팔이 좀 무거워가지고 필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팔이 너무 아파. 네.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 의미 충분히 전달되시죠? 자, 이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는 다른 이제 평면 그래프에서도 꽤나 자주 이제 쓸모가 있어요. 현재 균형점에서 이제 가로축 변수분의 세로축이 무엇이냐를 머릿속에 탁 잡아두시면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만약에 뭐 실전에서 뭐 역수를 물어보면은 그건 또 별게 아니죠. 그 원점에서 뻗는 직선 구한 다음에 역수 취하면 되잖아. 그지? 따라서 자, 이 각각이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dp분의 dq, q분의 p 이 각각에 대해서 아마도 직선의 수요곡선을 고려하신다면은 예상컨대 직선이니까 얘는 다 똑같은 값이겠죠. 그죠? 근데 q분의 p는 어디가 현재 균형인지 여부에 따라서 모조리 다른 값이겠죠. 따라서 직선의 수요곡선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이 어디가 실제 균형인지는 모르거든. 공급곡선하고 어디서 교차하는지 공급곡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다른 값이다. 모조리 다른 값을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직선의 수요곡선을 가정해서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직선의 수요곡선을 가정한다고 했죠? 직선의 수요곡선을 가정한다고 했는데 QP 평면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얼마인지 수치를 딱 계산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직선으로 전제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dp분의 dq는 눈에 보이는 이 기울기의 역수예요. 근데 어디에서 균형이건 그 데이터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q분의 p는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점을 한번 찍어보자고. 중점을 찍는다면은 그 점이 실제로 균형이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하고요. 이 기울기하고 절대값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그죠? 중점이니까. 중점을 이어서 직선으로 그으면은 뭐 그래프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예쁜 그래프를 그려낸 거예요. 따라서 이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보자. 자, 중점에서는 dp분의 dq 있죠? dp분의 dq는 이제 거기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양수가 되잖아요. 요거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중점으로 쭉 직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그거는
Q분의 P잖아요. Q분의 P. 그지? Q분의 P인데 Q분의 P 그거를 통째로 역수를 취한 두 개의 값은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일치하게 됩니다. 아유, 이 수식 필요 없어. 자, 중점에서는 두 개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 개념이라고 했죠. 이거 기울기의 역수 그리고 이 친구 탄력성이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봐봐. dp분의 dq는 기울기 역수이다. 이거는 원점에서 뻗는 기울기이다. 이 친구의 역수, 그래요? 역수. 만약에 자 dq분의 dp라는 개념이 뭐 2이고 절대값이 얘는 또 2라고 하면은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2분의 1 나오면서 곱하면 1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 탄력성은 이 중점을 기준으로 이 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지? 뭐 아주 명쾌하진 않아도 어렴풋이 감은 오실 거예요. 직선 위에서 중점을 찍은 그 점이 만약에 실제 달성된 균형이라면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그래 수요곡선이 완만해도 같이 완만할 것이고 수요곡선이 가팔라도 중점을 연결하면 같이 가팔라집니다. 근데 가격 탄력성은 수요곡선 기울기 기준으로는 역수란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탄력성이 무조건 1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무조건 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 여기요, 여기. 이 점은 중점보다 이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가 커요. 그쵸? 근데 가격 탄력성 수식 다시 적어놓자. 너무 멀리 있으니까.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 하면 되거든요. 얘는 모든 점에서 같은 값을 갖는데 q분의 p는 이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에서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커야죠. 그죠? 이 점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반드시 1보다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반드시 1보다 커요. 근데 이제는 응용도 바로 될걸요? 여기가 커요? 여기가 커요? 여기죠? 여기는요? 더 크죠? 왜? 이 기울기는 똑같은데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왼쪽 위의 균형 기준으로 상승해 버리거든요.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그 기준을 뭐로 잡자는 거예요? 원점에서 뻗는 방사선으로 잡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탄력성은 점점 커진다. 가격 탄력성은 점점 커진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별거 아니야, 이제. 여기는요, 여기는. 가격 탄력성 데이터는 일단 1보다 작을 것이다. 왜? 중점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1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가 낮아지게 되면은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중점보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중점일 때 1인데 중점보다 Q분의 P가 감소했으면은 이쪽에서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균형점이 점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가격 탄력성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극단적인 이야기.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 있죠? 여기. 이래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점. 가격 탄력성은 이제 크다 못해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 Q분의 P가 무한대인데 뭐, 그지? 여기는 어때요, 여기? 수평이에요, 수평. 이 점은요? 가격 탄력성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죠?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그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 어떤 식으로 균형이 나타나는지 직선 기준으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맞죠? 직선의 수유곡선이 우리가 대부분 받는 수유곡선의 형태입니다. 직선의 수유곡선이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위에서 직선이니까 요건 똑같잖아요. 근데 원점에서 뻗는 이 기울기가 죄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가격 탄력성은 다른 값이고, 중점부터 보자는 거죠. 중점부터 이 어떤 위치가 지금의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서 죄다 다른 값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표현, 한글로도 좀 표현을 해놨어요. 한글로도 표현을 해놨는데, 자, 가격 탄력성이 1 이렇게 설정되는 그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왼쪽 위에 각주 보이시죠? 각주 보이실 거예요. 자,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약속을 해놨다고요.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영역 있죠? 거기는 이제 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잘 어울리죠? 잘 어울려요. 아, 이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의미는 다시 처음 수식으로 가격이 변화하는 비율보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요거 사실 0 밑으로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0과 1 사이 값이거든요. 이 영역에선 우리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자, 그렇게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얘는요, 얘는 그냥 비탄력적인 정도가 아니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경제학에서 그 흔히 쓰는 이 표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거든. 완전 빨라, 뭐 이런 표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지? 여기서 나왔나 봐요. 아니겠지, 그지? 아니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은 뭐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쪽은 그럼 됐죠. 완전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직선의 수요곡선을 가정할 때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어요. 가격 탄력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봤더니 이제 직선 기준이에요. 다른 경우 안 되고, 자, 직선 기준으로 우리가 자, 그 점에서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놨어요. 근데 이 연구는 과정은 설명을 드릴 것이나 여러분들이 일일이 과정을 떠올리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령껏 기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령껏 기억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쉬워요. 봐봐. 직선의 수요곡선 있죠? 직선의 수요곡선을 다시 한번 또 그릴 겁니다. 이 경제학 공부라는 것은 그래프로 시작해서 수식을 거친 다음 그래프로 끝나야 돼요. 그래프를 이해하면 뭐 말 문제건 계산 문제건 다 풀려요. 근데 그래프를 건너뛰고 수식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뭔가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뭘 그냥 적용만 하게 돼요. 그래프를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쉬운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보세요. 여기 중점이 있죠, 중점. 이 중점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1인데 여기서부터 P의 변화율분의 Q의 변화율을 의미하다 보니 이런 관계가 나와요. P 쪽부터, P가 이제 분모니까 A 대 B, A 대 B. 중점이라면 탄력성이 1이라는 사실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두 번째, 여기가 균형이라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A 대 B. 오케이? A 대 B. 아, 그러니 왼쪽 위로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A 대 B는 커지는 것이고, 여기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A가 0이잖아.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B가 0이잖아요. A 대 B, A 대 B. 그러니까 이제 제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도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시는 건 아마 이러한 팩트만 들고 들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령, 공식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릴 건데 알고 그 요령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알고 기억하자. 이 사실을 알고 요령을 기억해서 실전에서는 아는 상태로 요령을 적용해보자. 그 훈련이 추후에 문제풀이 과정,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문제 푸는 과정 자체가 다 훈련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변형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나 이거 할 줄 알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중점이라서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탄력성을 도식화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교재 오른쪽 그래프가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 박스에 제가 뭐 직선 AB, 뭐 CD 이런 식으로 다 제가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균형점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제가 마킹을 할게요. 필요하면 마킹을 할게요. 첫 번째, 여기 기울기의 역수죠.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기울기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 A분의 B 음수 하면 돼요. A분의 B 음수. 근데 A분의 B가 음수가 그게 그거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끊겨 있는 부분 하나하나를 알파, 베타, 감마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울기의 역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오케이? 맞죠?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이 직선은 어때요? 아니지, 기울기잖아. 그건 그냥 역수. 베타분의 이제 알파.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뭐야, 그냥 A분의 B 하면 되는 거 맞죠? 이것도 알파 맞습니까? 알파 A분의 B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알파분의 감마가 됩니다. 알파분의 감마. 뭐야? 지워지니까 양수가 되면서 베타분의 R. 오케이? 끝났어요. 맞아요? 베타분의 R이라고. 베타분의 R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감마란 말입니다. 그러니 베타분의 알파가 탄력성이래요. 오케이? 그 오른쪽에 제가 지금 뭐 선분으로 표현한 거는 정말 표현력적인 측면에서 글로 전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 복잡하지만 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금방 되죠. 그죠? 베타분의 알파하고 뭐가 똑같죠? 베타분의 알파하고 똑같죠? 그죠? 이거하고 비율이 둘 다 평행하게 선을 그어놨으니 아마 같은 비율이지 않겠냐. 따라서 중점이라서가 아닙니다. 어디가 되었건 A 대 B 탄력성이 되고요. 가격으로 쭉 그어요. A 대 B. 이게 때로는 더 편할 수도 있어. 그게 탄력성이 됩니다. 왜냐면 언제 편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격도 구하고 Q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기본 문제예요. 근데 가격을 딱 구해놨는데 이 절편도 보이거든. 이게 더 쉽지. 그러니까 A 대 B 금방 하잖아. 여기가 1000, 여기가 계산해봤더니 300. 그러면 7분의 3. 이게 탄력성이구나. 이게 더 쉽죠. 그죠? 따라서 직선의 수유곡선을 전제할 때 가격 탄력성의 개념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직선의 수유곡선을 가정할 때 가격 탄력성을 빠르게 계산하는 법을 머리에 담아두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점들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는 균형인지 여부에 따라서 저렇게 용어상의 분류를 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골고루 물어봐요. 가격 탄력성 참 잘 물어봐요. 뭐 실제로 경제학에서 워낙에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다 보니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좀 즐겨서 물어보더라고. 매년 나와요. 정말 거짓말 진짜 한 2%만 못해서 가끔 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매년 나와. 그 정도라면은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기본기인데도 출제가 되는구나.
자, 여기서 그 밑에 보시면은 교재상으로는 수입이라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합니다. 그거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독점 시장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또 이거 꺼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의 수요 곡선을 전제를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시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다 보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그 정도는 이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수입이라는 측면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그냥 볼게요. 그래프 뭐 방향성까지 보자는 건 아니고 이제 수입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이게 그 누군가에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에 대한 문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재 균형점 기준으로 매출액에 대한 문제예요.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판매량, 총 매출액 맞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총수입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총수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총수입이라는 것은 보통 토탈 레베뉴라고 표현합니다. 토탈 레베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총수입은 당연히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거든요. P 곱하기 Q. 자, 이게 바로 총수입이 돼요. 총수입이 되는데 이거 생각해 보자고.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량이 늘어요. 그러니까 메꾼다는 거죠. 가격의 하락은 총수입을 떨어뜨릴 것인데 판매량의 상승은 총수입을 늘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실제로 달성된 균형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바뀔 때 판매량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갈지가 또 꽤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가격이 10% 떨어졌는데 판매량이 30% 증가하면 대박. 그지? 뭐 비용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매출액은 증가한다고. 그러면 이 총수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도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1보다 크면 어때요?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1보다 큰, 그러니까 이런 점이 지금의 상태라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판매량의 변화율이 1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이제 판매량의 변화율이 현재 지금 1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가격을 낮추는 것이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개념은요. 가격이 오르면 할 때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할 때도 적용이 가능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팔릴 건데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치? 가격이 변화하는 비율에 대해서 이제 판매량이 변화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큰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격 하락 시 총수입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가격 하락 시 총수입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이고 가격이 10% 올랐을 때 판매량 어떻게? 10%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바뀔 때까지 적용이 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닿진 않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판매량이 오르는데 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거의 유사한 절대 비율만큼 움직인다면은 그때는 토탈 레베뉴가 불변이죠. 뭐 한글로 설명을 적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복습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아니지.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량이 엄청 느니까 총수입은 커진다. 오케이? 이쪽은요.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비율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즉 반대 방향이니까 총수입은 불변이다.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게 덜 올라가거든. 그치? 덜 올라가니까 따라서 총수입은
감소한다. 되셨어요? 그쵸? 근데 사실 이 그림도 지금 그려드릴 수는 있는데 뭐 너무 당연한 그림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안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자꾸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총수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 가격 탄력성하고 현재 변화에 따른 총 수입의 변화 방향도 사실은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뭐 어지간한 건 할 건 다 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수요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가격이 바뀌는 비율에 대해서 수요량이 바뀌는 비율의 민감도. 자, 이거를 나타내게 되고요.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과 수요량의 민감도 차이는 대부분 주어지는 직선 수요 곡선의 현재 균형점이 어디인지 여부에 따라서 현재 균형점이 어디인지 여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예외는 조금 더 파고드는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에게는 뭐 지금 그 예외까지 다 건들면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비효율적이에요. 자,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봤습니다.